혹시 박완서 작가, 조정래 작가, 서영은 작가, 오정희 작가 중에 처음 들어보신 작가 있으세요? 네, 오정이는 오정이는 지금은 이제 1970년대에 대해서 할 건데요. 1970년대에 일권은 황석영 작가라던가 뭐 이런 몰개월의 새, 이청준 작가 눈길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2권째예요. 70년대에는 여성주의 소설이 탄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문학계에서. 근데 이게 저도 이거를 좀 몇 달 해보다 보니까 문학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드러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 미술은 8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문학은 70년대부터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의 조그만 체험기, 그 다음에 조정래 동맥,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책 속의 한 문장을 먼저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안 읽으셨다고 하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줄거리를 잘 요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체험기에서는 내가 한 문장을 뭘 가져왔냐면 그 청년도 혹시 그런 공해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잠 안 오는 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근데 여기서 혹시 그런 공해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앞에 청년 도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도 공해병을 걸렸다는 거고 아마 주인공이 걸렸다가 이제 겨우 나섰을 확률이 있을 법한 한 문장이고 조그만 체험기의 거의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제가 조그만 체험기에 공해병 환자가 겪었을 심적인 거를 그림으로 그린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 그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거고 조정래 동맥에 보면은 여공들이 그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사체 동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은행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채를 그렇게 많이 났는데 그 사채를 일반인들만 이렇게 암암리한 게 아니라 뭐 현대라던가 지금 생각하면 대기업 그런 회사들도 써왔는데 그 사채가 거의 만기가 이제 1972년도 오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오면은 그 빚이 거의 뭐 70~80% 육박하는 회사를 거의 대체적으로 다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그게 사채 동결인 거예요. 나라 망한다 뭐 이랬겠죠? 이건 제가 생각한 거고. 그래서 사채를 동결시켜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사채 안 갚아도 되고 나중에 갚게끔 이렇게 해버리는데 거기에서 여공들이 피해를 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재벌을 살리기는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중간 착취하는 사람에 의해서 말도 못하는 피해를 받는데 그거를 여공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당한 여공이 어느 날 생각을 해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대낮이었다. 이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대낮인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 정말요?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은 대낮이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깨어 있으면 그게 대낮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이 안 오는 밤? 낮에도? 이 대낮이라는 거는 그 진짜 낮이라는 의미보다는 깨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은 감았지만 깨었다.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은 감아도 눈 뜬 것보다 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도 하나 가져왔고. 복잡해지면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 그렇긴 해요. 그리고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은 뭐냐면 이 사막이라는 게 험악한 인생을 뜻해요.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예요.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하고 통하지 않는데 예전에 애인이었던 사람하고도 안 통하는 그런 이야기고 근데 그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자기만 건너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이야기고
오정의 저녁의 게임은 가족으로 살지만 의사소통이 1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내리누르는 수압으로 자신이 산산이 해체되어가는 절박감에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내쉬며 문득 사내의 성냥 불빛에서처럼 입을 길게 벌리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이거는 약간 미친 여자 느낌이 나죠? 여기 이제 박완서의 그 문장에 해당되는 황재영 작가라고, 이분은 진짜 탄광에 가가지고 그 광부가 돼서, 물론 미대를 졸업하고 그림도 굉장히 왕성하게 그리다가 광부들의 삶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냥 화가로서 광부를 관찰하면서 그리는 거는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부들에게. 그래서 직접 광부가 돼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왜 밥을 먹는 게 여기서 중요하냐면 그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때 광부하고 밥을 먹는데 약간 구역질 같은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광부가 돼서 직접 일도 하고 밥도 먹으니까 이제 토하게 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좀 대단한 작가가 있어요. 황재형이라고. 석탄부를 그린 건데, 우리가 막장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막장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막장에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한. 그게 이제 조그만 체험기에서 굉장히 평범한 주부로 있다가 남편이 감옥에 가면서 이런 답답한, 세상에 답답한 걸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 걸 경험할 때 이 그림을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의 답답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조정래 작가의 동맥에서는 눈은 감았지만 머릿속은 대낮이었다. 이거는 제가 최수양 작가의 조각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사실적인 인체상을 그리는데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부품처럼 전락한 개인을 다루는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조각도 했는데 굉장히 조그맣고 힘없는 그런 아버지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빨간 그림 X라는 제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은 감았지만 머릿속은 대낮인 상태의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최수양 작가는 이렇게 롬뮤익 전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이번에. 롬뮤익 전시는 실제 모습보다 훨씬 크거나 아니면 훨씬 작아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재인식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서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왔다가 끝났는데, 이제 최수양 작가도 마찬가지로 약간 하이퍼 리얼리즘적으로 진짜 사람 같아 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조각인 그런 작업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의 생각들이 밖으로 빨간색이 돼서 분출한 것 같은 작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처음 보시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상태의 여공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실제 여공은 이 사람보다 훨씬 척박한 상태죠. 왜냐면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탕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돈을 조금 더 주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가려움병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중요한 아가씨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조정래의 동맥에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고요. 사막을 건너는 법은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스피커하고 리스너예요. 똑같은 최수양 작가 작품인데, 누군가가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아름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관계, 사람들에 관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스피커하고 리스너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마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을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오정희 작가의 저녁의 게임은 제가 이제 전혀 통하지 않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가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길게 벌리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라는 게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피폐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로 이 저녁의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렇게까지 우울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인공 여자는 아버지하고도 전혀 통하지도 않고 세상과도 교류하고 살지도 않는 그런 여자인데 왠지 처음에는 착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 소설에서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박영숙 작가라고 사진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진관에 가면은 우리 컨셉 사진 찍잖아요. 이거는 컨셉 사진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모델이 포즈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델들도 그냥 이게 지나가는 모델을 한 건 아니고 여성주의 뭐 화가라던가 여성주의 작가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뺏긴 여자에 관한 사진이거든요. 가부장제에서 사는 중산층 사람들도 현모양처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고 거든요. 그래서 박영숙 작가가 마침내 여자들은 그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광기로 바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들을 미친년이라고 부른대요. 그녀들은 미쳤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쳐 있는 것이고 미쳐야만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얽맨끈을 끊어내는 거죠. 그 끊어내는 것이 이제 해방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녁의 게임에서는 그걸 끊어내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 인지를 하는 게 맨 첫 페이지부터 절대 이 사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 겨우 이제 희미하게 웃어 보이면서 자기를 더 되돌아보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박완서의 조그만 체험기는 문장들이 공해병 환자는 아마 조그만 체험기의 주인공이 그거를 겪었다 나왔다 그 상황을 제가 이 그림으로 가져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동맥은 시골에서 돈을 벌려고 온 여공들이 그러니까 중간 계급한테 착취당하는 이야기고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은 양한 세상을 살아내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황망한 이유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수영 작가 작품을 가져왔고 호정희 작가는 과거에는 착했을 것 같으나 의욕도 없고 피폐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박완서 작가는 1931년도에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31년도에 태어난 것 같지 않죠. 그리고 아직 사망하신 것 같지도 않은 아주 호정희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층적인 소설을 씀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 다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아는 그런 작가입니다. 홍석영 작가 말에 의하면 당대 평범한 전업주부처럼 일상을 관념이나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 조그만 체험기는 남편이 한번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약간 경험에 의해서 나왔죠. 여기서도 작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 자기가 작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작가라기보다는 글게다 쓰는 사람이라 가지고 난 지식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남편이 굉장히 성실한 남자고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할 만한 남자는 아닌 거예요. 또 통금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안 들어왔는데 회사에 전화 걸어보니까 검찰이 와서 데려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겁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 지인에게 형광등, 재생 형광등, 지금은 재생 형광등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러면 안 됐나 봐요. 근데 그런 형광등을 구입해서 팔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재판 다 끝나고 알고 봤더니 검찰하고 경찰들이 옛날에 누구를 잡아라 그러면은 명수를 채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루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 있잖아요. 나는 다시 울먹이며 애원했다.
이 애원한 거는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애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원을 하게 돼버린 거야. 애원도 안 하고 살아봤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애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애를 키워보다 보면은 애가 잘못하면 애원할 일이 있고 막 무릎 꿇을 일. 애원해 보신 적 있어요? 어디? 동생 때문에? 동생 때문에 학교에 불려간 적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아, 상 받으려고? 아니요 그거 말고 뭐지?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한번 모르는구나. 학교 갔었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그것 때문에. 둘 다 재학생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대학생. 아 그때 집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예. 제가 대신 갔죠. 공부를 좀 잘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사춘기 안 아.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춘기라기보다는 그냥 질풍 노도 방황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 거에도 흥미가 없었던 시기죠. 그거 있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왜냐면 공부를 잘했다가 안 하니까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별로 그런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맞아요. 자꾸 주변에서 막 지나치게 관심을 관심을 주는 가지니까 선생님들이 착하셨어요. 아. 되게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행동보다는 어떤 보호자 측면이나 이렇게 배우자 측면에서 가가지고 애거를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아니니까. 누나 때문에 애원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있어. 어머. 그래 있다. 어머 있네. 서로 한 번씩 있어요. 아, 그래요? 너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 그거는 이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때는 반증입니다. 뭐 있네요 다 경험이. 의존구석이 없으니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애원하지 않죠. 맞아요. 네. 가족은 가족의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따져본 거예요.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하지도 않는 말이죠. 예, 통하지도 않다는 것도 모르는 정도. 여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따져요. 이렇게 된 거죠. 비켜가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 이 세상을 몰라가지고 초췌하게 온 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서영은 작가는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 게 있는데요. 이분이 56년도, 그러니까 43년생이니까 56년도면 5, 6, 4, 3, 13살? 네, 요때쯤이잖아요. 그때 국어 교사가 엄청 총애를 했대요. 근데 다른 아이에게 사랑이 옮겨지자 자살을 기도했대요. 성격을 예술로 굉장히 잘 승화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사랑 꽂히면 가는 거야. 그게 김동리 작가에게 갔던 것 같아요. 그 김동리 작가에게 했던 것도 그 5년간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결혼하자마자 아팠던 거예요. 아프고 그걸 병간호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책을 썼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쓴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가에 대해서 쓴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여기에 이 황석영 작가는 서영은의 연보에 짤막하게 한 줄도 못되게 나와 있는 결혼, 병구한, 사망, 이사의 단어 밑에는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표현 못할 인고의 시간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월남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월남전에 관한 우리나라가 사실 1972년도면은 그렇게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전쟁 기록화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 기록화가 원래 있는데 그렇게 보관이 잘 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동양화 김기창 작가가 원래 종군 화가로 갔는데 여기 보니까 박서보 작가도 갔더라고요. 그리고 김기창 작가가 사실은 이제 그림을 일제강점기 때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월남전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것도 제가 가져왔고요. 성경자 작가도 이제 종군 기자로 간 거예요. 여잔데. 그래서 막 헬기 타고 가고 막 이랬는데 성경자 작가가 한 말이 나 너무 신기해요. 자기 월남전에 갔는데 금붕어가 산소를 마신 기분이었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알겠죠. 약간 서영은 작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노래가 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라는 게 1969년도에 어마무시 유행을 했고 내가 9살 때여가지고 나도 외웠어요. 너무 다 같이 불렀는데 사실은 그 월남전이라는 게 이렇게 반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서영은 작가의 소설하고 아주 비슷한 회고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설을 안 읽었어도 마치 읽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교회도 자기가 헬기 타고 나갔다 오는 그 시간 동안 교회 가는 시간 동안 살아있겠지. 그래서 교회 간다고 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비 트랩을 건드리면 분해가 된대요. 분해해서 비닐봉지에 들고 왔대. 동료의 시체를 비닐봉지에 들고 왔는데 이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거기서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 나 자신이 싸운다.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매일 구호를 외치잖아요. 이게 바로 사막을 건너는 법을 행할 때에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맨날 했던 마음속에서 되새겼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 결혼은 운명이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여기서 전실의 아들은 당신은 아버지의 요광이었을 뿐이라고 독서를 했는데 요거까지 소설에다 나와 있대요. 소설가들한테 잘못 걸리면 안 돼요. 내가 한 말들이 막 소설 제 중간에 막 들어가 있어요. 소설에 막 등장을 하니까. 여기 월남전에 갔다가 이제 무공훈장을 받아온 젊은이가 이제 인생의 허망함에 아무하고도 통하고 살 수 없는데 공터에서 이렇게 개천가에 뭔가 맨날 찾는 할아버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무공훈장을 찾고 있었던 건데 그 무공훈장이 누구 거냐면 아들 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무공훈장 받은 건 맞는데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뭐 딸이 밥을 해놓고 있다는 딸도 죽었고 이 할아버지 강아지를 아들이 키우던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강아지 키우는 거였고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공훈장을 젊은 주인공 갔다 온 사람은 무공훈장이 항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써 찾는 거를 찾게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허망한데 이 할아버지는 왜 그러나 그러고서 자기 거를 딱 이렇게 개천에 숨겨놨는데 그래도 끝까지 못 찾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맨날 찾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안 찾은 거였어.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사려 깊지 못하게 가가지고 찾아줬어. 그거를 못 찾는 척 찾아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 떠나자 이 동네 그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애기한테 사실을 전해 듣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아, 이 할아버지는 더 심한 사막을 건너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인생의 비극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다. 근데 여기 사막을 건너는 법이 그 박하사탕 영화 있죠. 전 이거 보고 박하사탕 생각났거든요. 근데 박하사탕이 그거예요. 사막을 건너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돌이키려다가 죽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광주 사태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계속 건너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돌아버리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 세계살 중에서 그게 제일 맞았어요. 어떤 거야? 사막을 건너는 법 이거 4개를 읽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게 제일 그거 너무 와닿죠? 네. 너무 와닿았어. 그래서 남의 고민에 섣불리 손을 얹는 것도 아닌 거야. 네.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야, 분명히. 도와주기는. 그리고 여기 작가들이 거의 한 번씩 집을 나갔는데 오정희 작가도 집을 나갔더라고요. 오정희 작가도 이제 집을 나가서 등록금하고 속옷하고 일기장하고 서머셋 모험에 서밍업을 가방에 챙겨 가출했는데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대학도 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읽으려고 제가 일부러 제가 가져왔어요. 안 읽었는데 서밍업 읽으셨어요? 아니요. 네. 오정희 작가가 고등학교 때 이걸 가져갈 정도면 대단. 써보신 몸을 왜 챙겨갔는지는 알겠네요. 느낌. 왜 써보신 몸을 읽고서 그 책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는지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써보신 몸이 좀 약간 그런 자아를 찾고 막 자기 자신으로 살고 저항하고 막 이런 주제의 소설들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서머셋 모험을 들고 가출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들리더라고요. 자기의 소중한 걸 찾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디스커넥트, 투커넥트.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세상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가족과 분리되는데 그래도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저녁의 게임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여기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냥 가져왔어요.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윤성남 작가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네.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사진인데, 네, 윤성남 작가는 우리나라 여성 예술계의 대부라고 합니다. 윤성남 작가는 설치 미술가. 테이트 모던에도 소장돼 있고 세계 아주 유수의 미술가래.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으로 표현했어요. 날카로운 여성의 심리. 자기로 살고 싶은 여성, 나로 살고 싶은 여성에 대한 건데, 이건 박영숙 작가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는 빈혈증과 구역질로 헛떡이며 진성의 피부에 더럽게 피어나는 버짐과 잔주름으로 거울 앞에 매달렸다. 이거는 뭐죠?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것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꼭 내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잖아. 반물이 끓어넘친 자국을 처음에는 젖은 행주로, 다음엔 마른 행주로 꼼꼼히 문지르며 나는 새삼, 마루와 부엌을 훤히 든 소위 입식구조라는 것을 원망하는 신용으로 등을 보이는 불안을 무마하려고 했었다. 그래도 가스레인지 주변의 점점이 뿌려진 몇 점의 얼룩은 여전히 희미한 자국으로 남았다. 아마 지난 겨울 아버지가 약을 끓이다가 부주의로 흘린 자국일 것이다. 승검초의 뿌리와 비단개구리, 검은 콩과 두꺼비 기름을 넣고 불 위에 얹어 갈색 거품이 끓어오를 즈음 꿀을 넣고 천천히 휘저어 검은 묵처럼 만든 그것을 겨우내 장복하여 아버지는 피가 맑아지고 변비가 없어진단다 라고 말했었다. 매입바람으로 군용창고에 콜타르처럼 꺼맣게 엉기는 액체를 긴 나무젓가락으로 휘젓고 있는 아버지는 영락없이 중세의 영웅을 쓰였다. 약을 다리는 동안 내내 누릿하고 매음한 냄새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고 비단개구리의 살과 뼈는 독한 연기로 피올라 마침내 낙진처럼 후겹고 끈끈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빈혈증과 구역질로 헐떡이며 진성의 피부에 더럽게 피어나는 버짐과 잔주름으로 거울 앞에 매달렸다. 이게 이 저녁의 게임이라는 단편소설의 맨 앞에 문단이에요. 벌써 어떤 장면이 나올지 좀 예고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인생의 답답함을 떠나서 버티는 너무 어려운 상태를 버텨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는 어떤 걸 원하냐면 오빠가 있었는데요. 오빠는 집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오빠도 등장하지는 않는데 약간 유령처럼 오빠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아버지하고 둘이 살아요. 그래도 집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 살면서 위층에 세를 줘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 딸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거짓말을 일삼고요. 딸도 거짓말을 일삼아 서로에게.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같이 사는데 오빠가 집을 나가요. 엄마가 이 책에서는 엄마가 문외아로 애를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죽였어. 자기 애를 죽이고 그냥 그러면 애 대신 인형을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여자를 이제 그런 데 데려가죠. 근데 엄마는 또 완전 다른 말을 하죠. 젊었을 때부터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이상한 애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에 의하면 오빠는 조금 똑똑했던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집을 나갔어. 근데 자기는 그렇지도 못해서 아버지랑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혀 무의미한 성관계를 또 갖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휘파람 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애틋한 거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냥 공사장 인부가 그냥 휘파람 불어도 나가가지고 그 공사장에 있는 주변에 어떤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관계를 맺어. 그러다가 오늘 나 돈 좀 필요해 그랬더니 너가 이제는 돈을 원하냐 그러고 헤어져. 정말 무지랭이 인생이 되는 딱 진짜.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밤마다 화투를 둘이 쳐요. 화투를 둘이 치는데 아무 의미 없는 화투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 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화투가 의미하는 게 되게 뭔지 궁금했는데 다 안 읽으셨다니까. 읽으셨죠? 화투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게임이 화투 아니에요? 물론 저녁의 게임이 화투인데 화투가 상징하는 게 뭘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우리가 가족이랍시고 소통하려고 맞아. 하는 행위. 맞아. 그거야. 네. 억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투라는 걸 통해서 가족이랍시고 뭐 이렇게 가족이니까 밥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먹고 막 짓도 안 하다 저녁 때만 되면 둘이 앉아서 사투를 그러니까 완전히 노부부가 어떤 노부부가 있다면은 전혀 아무 정신적 유대 관계를 갖지도 않다가 가족이니까 밥 한 번 먹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하는.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봤냐면 나도 오빠처럼 훌쩍 나가버릴 수 있을까? 이 집이 침몰하는 배야. 그러니까 침몰하는 선체에서 구명조끼 입고 경사적으로 탈출하도 그렇게 달아나 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에서 너무 달아나고 싶은 거야, 이 여자는. 미친 여자나 창부가 아니면 머리에 꽃을 꽂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꽃을 꽂고 나갔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여기에 살 수 없고,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딱히 방도도 없고, 돈도 없고. 예. 그리고 이미 이 여자는 사회하고 너무 많은 격리가 됐어. 그런 상황의 여자들을 박영숙 작가인데요. 혹시 이런 여자가 아닐까 해가지고 가졌어. 담배를 꼬나물고 바지는 이렇게 약간 넉나가 있는 듯하게. 왜 이 넉나가 있는 표정은 왜 넉나가 있냐면 자기에게 몰입한 거죠. 자기의 생각에 몰입한 거야.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몰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도 오빠처럼 훌쩍 나가버릴 수 있을까? 침몰하는 선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듯 그렇게 달아나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준하 작가의 연작인데요. 이 제목이 좀 무서워요. 집사람 연작이에요. 이게 호주제 폐지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는 좀 무뎌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데 예민하고 자기도 주도적인 여자들은 살 수가 없었나 봐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에서 현모양처럼 살아도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아마 그런 집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 집사람인데 해줄 거 다 해주는데도 표정이 이런 거야. 우리 남편이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정말 알 수 없죠. 정말 알 수 없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윤성남 작가 아까 이 사진 이 작가가 한 건데요. 금지구역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게 여기가 약간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나리선 완전히 그 안락한 의자 같고 편안할 수도 있는데 전혀 편안하지 않은 어떤 상태의 여자, 신경의 곤두선 상태의 여자. 분홍색이긴 하지만 전혀 앉을 수 없는 분홍색과 이 설치물의 성질과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 색상과 그 다음에 설치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김혜순 작가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상도 받고 당시 1980년대에는 여성주의 예술가하고 여성주의 시인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를 보고 작업을 만들고 했는데 요 마녀 시리즈는 여기 김혜순 작가의 마녀 화영식에서 보고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채찍으로 내리치지 않아도 나는 발가벗긴다. 발가벗긴 내 위로 물이 내린다. 안개가 쏟아진다. 이슬이 맺힌다. 다음 아버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들이 나온다. 되는 거죠. 드디어 발가벗기고 매맞고 무거운 이야기를 오신양 입고 몸 위에 가득 글씨를 토하고야 만다. 수세기 전에도 했던 그 비밀의 예언을 몸 전체에 불길에 매단 채. 이 시를 보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주 일부분을 가져온 거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질서가 우리나라 중산층 가족사를 결정짓는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현모양처 굉장히 급진적인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오롯이 한 여자들의 존재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을 그 오영근 작가가 아줌마 시리즈라고 해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석영 작가가 오정희 작가의 글을 보고 마지막에 리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가부장적 질서는 한국 중상층 가족사를 결정짓는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전쟁과 근대화의 변동을 겪어나가면서 여성들은 남자들과는 달리 무서운 괴물로 변한 일상에 의하여 서서히 상처되고 무너져 갔다. 그것은 종종 남자들에게는 억척스레 새끼들과 더불어 살아간 어머니라는 여성 영웅으로 오래 기억되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어머니라는 그 모성이라는 용어가 너무 잘못 정의됐다고 저도 생각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그 가부장적인 질서를 오롯이 지켜낸 부녀의 모습, 모녀의 모습 같아. 예, 모녀의 모습 같아서 가져왔고, 제가 사실 이미지를 오늘은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 많이 가져온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에 들어가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다시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만 보시고 작품들만 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김지영 씨가 나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 우리 그 종성님하고 아름님은 이것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어요. 동떨어질 거야.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까. 근데 이게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저도 이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70년대 사건이나 또 제가 80년대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80년대 사건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근데 그거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아직은 계시는데 조금만 더 세대 교체가 되면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결국은 그걸 글로만 배우는 세대가 이제 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경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전적일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내밀한 소설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도 들고. 이렇게 왜곡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있었고 사실도 계속 있었고 그렇죠. 구전도 계속 있었고 네. 조금씩 바뀌지만 구전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배우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그냥 세계 사책을 본다거나 한국 사책을 본다거나 어떤 그런 단편적인 역사서를 보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이런 소설들이 역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사료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들이 있고 또 교육 쪽에서도 이런 네. 것들을 역사적인 사료로서, 그러니까 문학적인 사료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료로서 뭔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더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부분? 동맥이요? 특히 저는 조그만 시험기예요. 아, 조그만 시험기에서 뭔가 우리가 유신 정권이라든지 뭐 검찰 독재라든지 군사 정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포갑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연행되고 뭐 잡혀가고 자유가 없었다라고 배우잖아요. 네. 한 줄로 배우죠. 그렇죠. 한 줄로 배우는데 이게 뭔가 심장에 와닿지는 않죠, 사실. 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심장에 와닿진 않으니까. 아니, 그래서 보면 진짜 옛날에 실제 경험했던 사람의 한 줄의 그 말이 굉장히 실감이 많이 나죠. 근데 맞아. 이렇게 이 소설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저는 그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80년대가 20대였으니까 80년대를 좀 내가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내가 겪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또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어도 그 시대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소설책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집에 저희 아버지가 읽으시던 책 중에 한수산의 푸른 수첩하고 안정효의 하얀 전쟁, 베트남 전쟁 네네. 전쟁 그게 네, 그게 있어가지고 대학생 때 그걸 읽었었거든요. 음. 많이 읽다가 근데 읽어보고서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학창 시절 때 저 시대 유신 정권의 소설 그때도 자세히 안 다뤘던 것 같아요. 문학 시간 이런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선생님들이 되게 조심스러워. 선생님들이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별로 오래전 얘기가 아닌 거지. 네. 말하기에는. 뭐 국어나 문학 시간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푸른 수첩이나 하얀 전쟁 이러면서 진짜 우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90년대 그 드라마 그것도 있었어요. 머나먼 송바방이라고. 네, 이거 본 것 같은데? 저 그 어린 시절에 막 그 드라마 보면서 되게 막 놀래고 이랬던 기억들이 되게 생생한데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유신 정권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그렇고 얼마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그때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작품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읽으면서 짐작해보는 거고 엄마, 아빠, 뭐 이모, 삼촌이 이런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직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 그런 것들 갈 길이 멀다는 멀다는 거를 약간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해친 적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들었는데 요새도 그래요? 요즘에도 해요. 그래요? 저는 진짜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우리는 다른 나라를 뭐 해친 적이 없고 뭐 학살을 일으킨 적이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베트남전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뭔가 저도 아직 많이 읽어보거나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지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작품들을 읽어보는 게. 저도 이번에 베트남 전쟁 좀 더 알아보니까 이번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가겠다고 네. 했더라고요. 미국 돕는다고. 미국의 강한 동맹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책에서 보면은 막상 그 군인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대잖아요. 그거 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베트남을 수십 번을 갔거든요. 1년에 서너 번을 갔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낭 같은 데 가면 거기가 격전지였으니까 그 앞에 성공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한테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좋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욕을 바가지로 할 때도 한국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엄청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다낭에서는 그 미군하고 우리나라 두 부대가 백먹대가 죽기는 했는데 악명이 너무 높아서 철수하고 이군이 왔을 때 다낭의 죽음을 못하게 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내서 외곽으로 빠졌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소름 끼치게 막 듣고 이렇게 뭐 행사 하는 할머니가 우리가 뭐 사러 가면 한국 노래 한국 노래 해보라고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를 막 부르고 엉망진창으로 막 부르고 어디서 배우냐 한국 군인들이 가르쳐주고 근데 할머니가 흰색 입으면 너무 안 좋은 늙고 초라한데 그 노란 셔츠 막 부를 때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지. 막 좋았던 기억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파란만장한 뭐 겪었을까라는 생각하면은 말도 못한 그런 게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런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자로 막 축제를 했던 게 여기서는 그 다낭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곽으로 빠져서 제발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월남전에 갔다 왔던 군인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제 모멸감을 느낄 것 같잖아요. 뭐 그런데 도움도 많이 주기도 준 거니까 어쨌든 그 예를 들자면 문학과 그다음에 그런 그림과 그다음에 사진, 뭐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과 그 실제로 가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베트남이죠. 나 막 저기 있거든요. 우리는 위문 편지 썼거든요. 위문 편지. 우리는 학교 간 단체로 백마 부대 월남에다? 모르는 군인 아저씨한테 그게 필수였었어. 나도 쓰긴 했는데.
저도 쓰긴 했는데 위문 편지. 아,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78년도인가 전쟁이 끝났죠. 70년대에 우리가 막 그걸 써서 단체로 보면은 답장도 막 오고 우리 클로니는 그 중에 어떤 한 군인하고 펜팔을 해서 그 사람이 제대하고 왔을 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왜 베트남을 갔냐면 78년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공산화가 됐잖아.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가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트남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게 너무 사이공이라는 그 뉘앙스를 잊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 헐리우드 영화에서 전쟁 영화를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되게 유명한 청 노리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 타고 다 떨어질 때 와서 다시 그걸 보고 싶으니까 다 갔거든요. 나는 그걸 땅굴 격천지고 숲속에 뭐 이런 데를 다 가봤는데 너무 시간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박완서, 조정래, 서영, 오정희 작가의 책 4권 중에서 이번에 이거 오늘 하려고 준비하다가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을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정희 작가는 약간 끝까지 가고 싶었나 보다. 감정선에 끝까지 가고 싶었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나중에는 이 끝까지 끝까지 간 사람 거를 읽으니까 좀 시원하고 조그만 체험기는 이번에는 저번엔 좋았는데 이번에 다시 볼 때 좀 답답했어. 이게 약간 우리 세대에서 조그만 체험기를 보는 거라 물론 이제 다른 날 읽으면 또 다르겠죠. 네, 당연히 책이라는 게 뭐 읽을 때마다 다르니까. 우리는 유신도 있었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볼 때는 또 완전 아니 저희도 개엄 세대예요. 개엄 본 세대예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개헌 본세대는. 개엄을 못 겪은 세대라서 말 통할 거예요. 나는 이 사막을 건너는 법 이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돌려서 사막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말해. 이 작가가 사막을 한번 가봤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했어요. 뜬금없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체험기나 동네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맥락이 있다 보니 저녁에 게임도 그렇고 사막을 정말 한번 가봤을까? 여행이라도? 뭐가 다를까요? 나는 내가 이제 사하라 사막을 막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그냥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오늘 아침에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하더라. 그냥 사막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 꺼내는 거야 이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사막을 한번 가보고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너무 다르지. 그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런 거 독서 모임 와서 뜬금없이 말하면 다 맥락이 깨진대. 안 깨져. 사막이 그런 너무 사막이 좋아. 아닌데 혼자서 사막을 이 사람이 정말 가보고 나서 사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요, 근데 네가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안 된다고 진짜 그러더라고. 좋은 소설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진짜로서 의미의 사막에 함축하는 것도 넣고, 함축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에서 느껴지는 사막과 이 뽑기 아저씨가 하는 사막이 정말 다르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깊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사막이라고 생각해서 넘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또 도와주겠다는데 이 사람은 이미 더 넓은 사막에서 살아가야 되는 누구나 자기 보재기만큼의 사막이 있는 그래서 건데, 내가 이 작가가 사막을 건넌 걸로 제목을 굳이 그거를 썼을 때 베트남전인데 사막을 한번 봤을 때 나는 완전 거꾸로 생각했는데. 네. 나는 그 시대의 사막적인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월남전이라는 전쟁의 포화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흔을 가진 어떤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윤정이 엄마는 실제로 갔다 왔으니까 나는 내가 갔다 오니까 사막을 갔다 오고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걸 썼을까? 뭐 우리 그냥 사막에 이렇게 뭐 하나 깔아놓고 별 보고 잤거든요. 그냥 막 벌레도 물리고 낙타타고 막 가가지고 자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약간 뭔가 여행으로서의 사막하고 또 생존으로서의 사막이랑 다를 것 의미가 같아요. 굉장히 다를 것 같아. 여행으로나 그리고 또 가봤자 또 여행자로서 간 사막이 뭐 또 사막이겠어요. 여기는 왠지 그거보다 훨씬 큰 생존으로서의 사막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근데 이 여공들의 삶이 우리하고 되게 연관돼 있는 게 신경숙? 그분도 여공이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80년도 하니까 나도 그냥 읽게 됐는데 그 특채 고등학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야 많이 다녔죠. 그 사람은 이제 너무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대주는데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다른 거야. 그냥 학생.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만 대학을 갔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맥에 나오는 여자들의 수가 우리 내가 뭐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거기서 꼭 고등학교 때 일을 안 해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있었어. 사람들의 수보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다 읽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너무 인간의 변경 같은 거죠. 음. 역사 교육을 다시 좀 선봐야. 아니 왜냐면은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살고 있을 테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 네. 저는 약간 최근에 그게 좀 속상했던 게 재난지원금 21만 원 막 전국민한테 준다 막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막 사람들이 그런 정책인데 사람들이 댓글에서 그거 꼴랑 줘가지고 뭐야 하는 거냐 정부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야? 배급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올라오는 나 글이 그런 생각은 안 진짜 해봤는데. 많았어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그런데 사실 누군가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한 피 같은 돈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나와서 막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이 돈이 너무 소중하고 이걸 받는 게 진짜 이 사람들에게 생명수 같은 건데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우리 사회 이 예. 어둠을 나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너무 안 보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진짜 이런 말들을 되게 함부로 내뱉는구나. 그렇죠. 이런 나는 생각을 얼마나 놓치고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최근에 너무 돼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물론 저희야 뭐 그냥 돈 더 꽁돈 더 생겼는데 막 좋다 뭐 방송사야지 그 수준이지만, 미용실 가야지 뭐 응. 이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막 대학생들이 그런 돈을 받으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받아도 그렇고. 근데 약간 그런 어둠에 있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그 막 여공들 얘기하시고 막 이럴 때 네. 사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되게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어디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만 되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당되지 못하는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훨씬 많고. 근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황석영 작가의 단편집을 읽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몰랐던 부분도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사람이 선별한 걸 다 읽은 것도 아니고 다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서 한 명만 대학 가라고 다 그냥 보내면 가야 됐었고 그다음에 마치 뭐 부모님 동생들은 마치 그 큰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얘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 했는 사람이었던 건 이미 없어져 버린 근데 요즘에 큰딸은 또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세대 때 한 50년도에 태어난 큰딸들은 스스로 의무를 부과했어요. 거의 살림 비천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무를 부과해서 자타가 좀 아까 그 오영근 작가 모녀가 그런 케이스 1990년대에 50세 정도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과한 거지 삶의 의무를 그때 정서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과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삶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삶이 아니야라고 하니까 살아온 날이 허망해지는 그런 자기 삶의 가치가 갑자기 무너지지. 예.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지나갔는데. 근데 모르고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제 그렇게 맞아. 되는 우리는 거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가 그거예요. 90년대에 와서 여성들이 이제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중년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성의 모습이래요. 왜냐면은 아줌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줌마라는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줌마들이 형성된 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시대가 요구했던 거야. 사실은 현모양처를. 근데 이제는 현모양처를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답답하다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느끼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느끼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무사 안일하게 지나가는 거지. 혹시 자극적이면서 약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이 작품도 되게 좋거든요. 나에게 부과된 게 너무 힘들고 돌아버리는 상황.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덕분에 책 좀 읽었습니다.